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을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 표만이 되는 쪽 편 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각 당의 소식과 함께 대선 향방도 예측해보는 코너죠. 대선 한라인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국민참여 플랫폼 본부장 맡고 계신 진선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선대위 국민 참여 플랫폼. 네. 아주 뭐 좀 어색한데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시고. 예. 네, 기존에 여러 선거 때 맡았던 역할과는 좀 다르게 네. 여기는 이제 국민들이 당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영역들을 확보해드리고 네. 지원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 외연을 확대하는 또 다른 조직 관리와 또 컨텐츠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컨텐츠도. 네. 네. 당연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넓은 방향으로 새로운 부분들의 얘기를 대선 정부 관련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하필 또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저희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딱 맞게 모셨던 딱 것 맞게 같기도 하고. 모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다른 얘기도 없이 딱 SNS 7글자만 올려놨거든요.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셨기 때문에 네. 이 입장에 관해서 좀 설명 내지는 반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편하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저의 부족함 탓인가라는 그런 고통스러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죠. 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다 얽혀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때를 돌아보면 여성가족부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화되고 또 미투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일부의 또 가해자로 취급된다. 또 뭐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된다 또는 또 무고의 혐의로 본인의 어떤 삶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온갖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호소하던 그 몇 년의 세월 속에서 결국은 갈등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특히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 부분들을 보다 더 깊게 다양하게 고민해서 갈등들을 해소하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깊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데 이렇게 선거에서 소모되는 거 저는 정말 좀 보고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탓이겠거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치의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네. 선거에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네. 지난 그 선거 때는 너무나 탄핵으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 부처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개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아주 최소한의 변화만 그렇죠. 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 어느 당이 됐던 네. 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기간이 네.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1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 변화를 잘 담아낼 수 있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하. 예, 정부 부처들을 개편하는 거 그런 움직임의 시작으로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뭐 여가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해서 본인이 정책본부장인데 이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니 인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 먼저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에 윤 후보가 날린 여성가족부 폐지 SNS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너무 준비 없이 막 던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책본부도 모르고 대변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후보가 어디랑 대변인도 몰랐대요? 후보가 직접 올렸고 아니 새로운 형식이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뭐지? 그 일곱 글자 올린 거 있잖아요. 본부장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칠원절구로 가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본부장을 패싱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이런 정도의 정책 변경이면 정책본부장이나 대변인이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SNS에 7글자가 먼저 올라가? 선조치 뭐 후보고 뭐 이런 거죠 뭐. 자,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정책본부장 쪽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여가부를 완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성평등 무슨 그걸로 가족부 이런 걸로? 변경한다든지 이것도 내부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거 아닌 것 같거든요.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후보는 7글자를 딱딱 적어버렸고요. 의원님 보시기엔 이 상황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공교롭게 제가 회의가 있어서 아. 사실은 저 장면을 라디오로 들었어요. 아, 실제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빵 터졌는데 아,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될 일을 아.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약간 너무 그렇죠. 예 네. 우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그 업무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1조 몇천억이 뭐 어디에 갔냐, 뭐 아무데도 제대로 뭐 쓰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90% 거의 대부분의 돈이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아이들의 양육비 그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 뭐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그렇죠. 또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런 쪽에 그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 보호하거나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그 돌봄 사업들의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게 밖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러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사람들은 막 들끓고 뭐 이러면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잠시잖아요. 네. 그 이후에 10년이 되도록 수년이 되도록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런 걸 잘 됐군요.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지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몇 가지의 약간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들을 굉장히 증폭해서 이 여가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저는 이게 폐지가 될 수가 없는 게 기능 자체는 계속 강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네.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뭐 여성들도 여가부에 대해서 뭐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그 이면은 어떤 거냐면 여가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제대로 더 많이 왜 네. 못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다. 잘하는 없애라는 얘기가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더 잘하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소외되는 계층들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의 강화는 늘 더 강조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원희룡 선거정책본부장도 몰랐던 이 공약, 이게 분석하는 분들은 외부에서는 이거 이준석 대표 작품이다. 네, 이대남 맞죠. 겨냥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이게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공약이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또 남쪽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실제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가족부 자체의 논란 말고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 쓴 저 이준석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시간 단말마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크게 미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가지고 본인들의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마구 던지는 이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대 남성들 중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때도 호소하고 괴로워했던 자기 친구, 그러니까 여자 동창이죠. 그 동창생을 위해서 저희한테 달려와서 그 모든 문제를 옆에서 도와줬던 남자 동창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늘 강조하는데 그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여성 위주로 뭘 했다. 근데 우리가 한 거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지금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거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라는 말씀하신 일단 거죠. 두 후보를 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지난 7일인가요? 사회적 약자가 좀 주제로 하는 유튜브 채널 다페이스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 지금 같은 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여가부 폐지인데 상반된 것 같아요. 어딘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비교하면 될까요? 저는 아까 얘기랑 똑같은 맥락인가요?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의 얘기만 듣는다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구 비판을 네. 하고요. 또 이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에서 그쪽 얘기를 듣는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래 자세 아닌가요? 네. 저는 다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설득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탈모 공약 여파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역시 상당히 찬성해요. 탈모나 임플란트 관련해서 또 해외 언론에서 주목받기도 하고 탈모 관련된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각에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구체적 비용에 대해서 추산까지 지금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반박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계하기 나름이겠지만 연간 한 1,000억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요,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700억 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책임져야 한다. 건보 대상 기준은 약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700억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그것도 직접 포스트도 본인이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 신선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 저는 많이들 또 아주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맞아요. 나온 것 자체로는. 근데 실제로 탈모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공약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 굉장히 부분적일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모라는 것이 질병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해서 엄청난 많은 재정들을 소모하겠다 이런 취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예. 거죠. 예전에 문케어도 네. 실제로 재정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좀 적었다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번에는 얘기를 좀 바꿔서 안타까운 사연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해 11월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2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잠적을 했고요.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빚을 10억 원을 남긴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상속을 못 받으니까 상속 포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잠적해서 나타나지를 않는 포기할 수는 거잖아요. 없죠. 그 바람에 또 아이가 2살짜리가 어떻게 법원을 갈 거예요. 결국에는 2살인데
빚이 10억 원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대법원 역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적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오늘 이런 좀 관련된 네, 소확행 소확행 공약이 하나 나왔어요. 이름하여 나의 아저씨 법입니다. 뭐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거대 빚을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건데 요 미성년 상속세대 개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 되게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보죠. 예, 두 분도 뭐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실제로 한정상속, 그렇죠. 뭐 상속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7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그 개인 파산을 뭐 신청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워낙 너무 짧잖아요. 네. 그걸 하려면 뭐 3개월, 뭐 짧은 동안에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 생활에 그 가까운 부분들을 네. 이렇게 밀착하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뭐 이렇게 지지율에 좀 좋게 미칠까요? 저는 오히려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그 개인의 이렇게 직접 생활에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이 있는 그런 공약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 저런 거에도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생활 밀착형 공약. 이거 공약.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도 좀 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성렬씨의 심쿵 약속 또 59초짜리 쇼트 영상 그래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지금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뭐 학생 불편 그래서 지하철 정기권이라든지 또 이거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유튜브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생활 밀착형 공약 윤석열 후보 이 총력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봅니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의 그 지역 의원이잖아요. 강동구 그래서 쪽이시죠? 지역에 네.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은 정치 쪽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피로감을 막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거 국면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려고 하는 그렇게 생활 밀착형 또 막 재밌게 또 홍보를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관심을 좀 끄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이거 좋다. 있잖아요. 더 좋다. 네. 네. 조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공약들 발표하는 방식이 유튜브 쇼츠라 그래서 네. 1분 남짓으로 짧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제작 방법을 윤석 대표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좀 와닿잖아요. 윤석 대표 이런 쪽을 잘 아니까.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렇게 뭐 정말 금방이라도 큰 난리가 날 것처럼 하다가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화해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될까 아니면 또 뭐 티격태격이 나올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쇼츠는 예. 제가 아까 국민참여 플랫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쇼츠를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총 누적 횟수가 9천만 회를 넘어가고 있다고. 네, 저희가 저희가 다루지 만들어낸 못했네요. 다루지 죄송합니다. 못했네요. 제 관심을 좀 생활 가져 밀착형 쇼츠를 관심을 다루고 좀 있다. 가져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준석 그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와의 그 관계는 저는 정말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이게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뭐 대전환이라는 건 누구나 다 대전환 시대라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갖춰주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봤는데 뭐 두 분이
둘이서 뭐 박수 치고 뭐 이렇게 껴안고 막 이랬는데 옆에서 그 사회자가 보통 있거든요. 의총 때는. 네. 그러면 뭐 막 환호를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유도, 이렇게 박수. 유도를 하죠. 아, 그러니까 뭐 윤석열, 뭐 네. 이준석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 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윤석열만 외쳤다는 그랬나요? 거. 아. 그런 거에서 다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봉합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막 하라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 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다. 아. 예, 오히려 뭐 지나치게. 일곱자, 아. 뭐 그리고 멸공, 뭐 이런 아. 거. 그 얘기도 해보죠. 그 네. 얘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부작용일 수 있는 멸공. 이게 본인 판단인지 뭐 선대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신세계 이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멸공이라고 뭐 계속 썼어요. 중국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 먼저 올렸다가 북한도 올리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네. 장을 보면서 SNS에 게시를 했는데 멸치, 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멸공 논란에 가세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멸공 논란 관련한 시각들이 다양한데 영상 먼저 보고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제가 그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썩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저게 뭐지? 좀 그런 생각 정도. 예. 자, 의원님 그 멸공 논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어디 이수 아니요, 이수가 서초동, 아니라 서초. 그분이 서초동? 살고 계시는 서초동 저도 거기서 근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근처에서. 그 예. 아파트 단지의 지하에 다른 게 어마어마한 네. 아파트가 있죠. H로 시작하는 네.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 마트가. 플러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그 마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요. 지하에 기사를 있어요. 보면 네. 늘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사는 거를 사람들이 봤다. 그래서 네. 뭐 자상하다. 막 이런 기사도 나와요. 아.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왼쪽으로 제 기준에서 보면 왼쪽으로 가면 킴스클럽 있고 네. 또 이쪽으로 가면 L도 또 큰 있죠. 네, L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마트를 가신 거지. 가까운 마트를 가셔서 무슨 육수를 내는 멸치를 사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대충 때우면 오히려 정치 초보로서 신뢰감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고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외교 문제잖아요. 그렇죠. 외교는 정말 살얼음판이라서 진짜 조심조심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치 초보 특히나 그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서도 후보인 분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처신을 하시는 것이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콩을 딱 보는 순간 그 기사 보셨잖아요. 그 권성동 그분이 사무총장일 때 당대표도 모르게 그 당협위원장 서초 이런 데 당협위원장 선정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혼자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콩가루 딱 콩가루다. 영상 콩가루 그 콩 아닌가? 네. 그 콩을 사셔갖고 그렇게 될까봐 전 가루나 걱정이에요. 콩으로 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갈면 가루가 콩가루.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있던 대장동 특혜 논란 오늘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오늘 재판 첫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유일한 증거가 정영학 회계사가 냈다는 녹취록인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이게 검찰에서 피고인들한테 안 줬다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딱히 증거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정진상 실장도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환도 안 되고 있고 네. 이거 수사하고 재판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후보의 입장은 뭐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고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어쨌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협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개인의 어떤 그 방어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실체가 언론에 과장돼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수는 사실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얘기도 조금 나눠보죠. 항상 대선 때마다 주목되는 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요. 안풍이 또 불고 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될 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앞선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진 의원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아. 언제까지 이렇게 안풍에 휘둘려야 하는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아하.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 서울시장 때 본인이 분명히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하더니 뭐 본인이 경선에서 안 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있었나요 그때? 그럼요. 아. 실제로 제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수행 대변인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안철수 후보를 봤었고요. 네. 또 그게 또 합당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봤고요. 또 분당하러 가실 때도 다 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저는 네. 그분과 같이 일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돼 있는 분이라서 안 되는 방향으로 검증된 분이라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편이죠. 그러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네. 지금은 알 수 지금은 알 수 없다. 네. 안 됐으면 좋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토론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토론 아직까지 토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이번 대선 이런 얘기 많아요. 토론도 없고 토론도 없고 서로가 공격만 하고 비전은 없고 혐오만 있다. 뭐 이런 평가가 꽤 많은데 진선미 의원도 이 대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총평을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수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가서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치 안에서 좀 희망을 보고 싶은데 대선 후보들 간에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법정 그 3회에 토론이 남아 있고 또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 돼서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를 펼칠지를 좀 가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 기회 저희도 꼭 기다리겠습니다. 네. 더 쌈박한 시사 중계론 토론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